오랫동안 섭취하면 안 되는 영양제, 그리고 영양제를 섭취할 때 최적의 섭취 방법, 기본적인 영양제 세팅 방법, 부작용 피하는 방법, 영양제를 입문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될 영양제 섭취할 때 기본적인 정보들을 여기에 다 담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영상은 영양제에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조합할지 모르실 분들, 어떻게 섭취할지 모르시는 분들, 영양제를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에게 세팅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영양제 조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렸던 그 조합입니다. 오마비, 오마비디우시. 제품을 고르는 방법, 용량 설정법, 섭취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제 조합, 오마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조합이고, 오메가3는 그래서 염증을 조절하고 혈관을 보호하고 세포의 어떤 물성을 개선시키면서 대사를 도와주면서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 조절, 당 조절, 성인병 예방, 혈관, 돌연사도 예방해주고요. 아무튼 기본이 되는 영양제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무조건 남녀노소 아이부터 기본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큰 미네랄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졌을 때 빠른 피드백을 볼 수가 있죠.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요, 스트레스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수면을 돕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부하를 줄여주고, 심장 건강을 챙겨주고, 뇌에도 좋은, 비슷해요 오메가3랑. 그래서 부족한데 채워주면서 이점이 많은 게 바로 마그네슘이고요. 세 번째 비타민 B군. 보통 영양제를 먹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피로회복, 에너지를 만들고 피로가 좀 개선되면서 좀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빠른 피드백을 보여주는, 그리고 섭취를 오래 했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 성분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서 피로회복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도 예방을 해주고, 신경통, 손발저림, 어깨 통증,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까지 개선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죠.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오메가3, 그리고 마그네슘에다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B군을 섞어주는 조합이 바로 오마비 조합입니다. 이 오마비는 상당히 안전하고 평생 먹어도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여기에다가 보통 영양제 입문자가 2개에서 3개 정도 먹게 되면은 약간 좀 많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본 꼭 필수 3가지를 세팅한 게 오마비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3가지를 더 추가한 게 오마비디우시입니다. 오마비에다가 비타민 D, 유산균, 비타민 C를 추가한 건데요. 비타민 D는 현대인들 가장 부족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줘야 된다, 그런 목적의 성분이 비타민 D고요. 비타민 D는 면역에 좋고 항암 작용이 있고 뼈에 좋고요, 뇌 건강에도 좋은데 부족하니까 채워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드러나는 효과는 없지만 건강의 핵심이 되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산균, 우리 몸의 면역계와 뇌 건강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첫 관문이 되는 게 바로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장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장이 우리 몸을 지키는 첫 관문인데, 그 관문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 바로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챙겨주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검증된 항산화 성분 비타민 C, 면역, 항산화, 항염증, 항암까지 챙길 수 있는 게 비타민 C죠. 이 오마비디우C가 이제 조금 심화 버전으로 본격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하기 위한 분들의 기본 조합입니다. 이 조합을 챙겨 드시면은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갖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용량 설정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가지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의 기본 용량법, 좀 적극적으로 좀 빠른 피드백을 보기 위한 용량 설정법, 적극적 용량, 2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용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량 설정법은 청소년부터, 몸무게 40kg 이상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다 섭취가 가능한 그런 구성이고요. 적극적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용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오메가3는 EPA, DHA 합 기준으로 1000mg, 그리고 마그네슘은 200mg, 비타민 B군은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50 사이짜리 세트로 되어 있는 거 하나, 이 오마비의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1000에서 2000 단위, 유산균은 보통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일반적인 거 하나, 비타민 C는 1000mg짜리 하나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용량 세팅법이다, 이런 겁니다. 자, 적극적 용량법을 말씀드릴게요. 적극적 용량은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용량을 높이기 때문에 피로하거나 염증 수치가 높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리고 어딘가 몸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활력이 떨어지거나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분들이 체감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용량
용량을 높이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잘 섭취도 해야 되는데 섭취하는 방법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메가3는 EPA, DHA 함량을 기준으로 합 기준으로 2000에서 3000mg, 마그네슘은 하루에 400mg,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B1부터 B12까지 한 20에서 50 세팅되어 있는 거 또는 100까지도 괜찮아요. 그걸 하루에 하나 또는 두 알까지 섭취가 가능하고, 비타민 D는 2000 단위에서 4000 단위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유산균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유산균 보통 한 알에서 최대 3알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보통 2000mg에서 많게는 3000, 최대 6000mg까지 용량을 높일 수가 있죠. 고용량 요법을 하실 때는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한 방에 다 드시면 탈나니까 용량 낮은 데부터 차근차근 높여서 그렇게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섭취 방법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오마비디우시는 유산균 식전, 나머지 식후, 불편하시면 다 식후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꾸준하게 내 위장 건강을 챙기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섭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오마비 섭취 방법 말씀드리자면은, 오마비는 저라면은 아침 식후에 오메가3 하나, 점심 식후에 마그네슘 비타민 B군 하나 이렇게 먹고 있고, 굳이 3번 나누자면은 아침 식후에 오메가3 하나, 점심 식후에 비타민 B군 하나, 저녁 식후에 마그네슘 이렇게 나눠 먹을 것 같고요. 오마비디우시 섭취 방법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전에 유산균, 아침 식후에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D, 점심 식후에 비타민 B군 비타민 C, 저녁 식후에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C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비타민 C를 하루에 6알 먹게 되면은 아침 점심 저녁 2알씩 넣으시면 되고, 오메가3 하루에 3알씩 드시면은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하나씩 드시면 되고요. 또는 뭐 점심 저녁 2알 하나 이런 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고, 내 컨디션이 좋을 때에 맞춰서 좀 많이 넣고 적게 넣고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고 정답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특히 오마비디우시 처음 드실 때는 오메가3부터 충분히 먹어보고 부작용 없으면은 마그네슘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3, 4일 뭐 길게는 일주일씩 간격으로 추가하면서 갑자기 뭔가 좀 두드러기가 난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내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추가하시고, 용량을 늘릴 때도 갑자기 뭐 전부 다 확 놀리기보다는 오메가3부터 늘리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품을 구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매년 가장 많은 질문이 영양제 기본 세팅하는 방법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세팅하는 법 2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가성비 세팅법과 금액이 높더라도 좀 괜찮은 세팅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가성비 세팅법도 대단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성비 세팅법 오메가3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고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마그네슘은 닥터스 베스트 고흡수 마그네슘, 세 번째 B 닥터스 베스트 비타민 B군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정말 좋은 구성이거든요. 특히 닥터스 베스트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은 너무나도 배합이 뛰어납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성분 배합도 되게 좋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 고르시면은 일반적으로 실패는 거의 안 하실 것 같고, 비타민 D는 CGM 비타민 D3 2000 단위짜리 고르시면 되고요. 유산균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자로도필러스 EPS, 비타민 C는 CGM 비타민 C 1000.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굳이 직구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게 많거든요. 자, 가격 고려하지 않고 셋업을 해볼게요. 자, 좀 더 비싸지만 성분적인 구성이 좀 더 낮고 제조사가 조금 더 품질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걸로 골라봤어요. 첫 번째 오메가3는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그냥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대안이 별로 없고, 두 번째 마그네슘은 블루보넷 킬레이트 마그네슘. 이 제품이 닥터스 베스트보다는 조금 더 좋은 원료를 사용했고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B군은 손리서치의 베이직 B 컴플렉스를 고르시면 되고요. 이게 좀 더 활성형 배합이나 그리고 제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손리서치가 좀 닥터스 베스트보다 낮거든요. 고르시면 좋고, 비타민 D는 스포츠 리서치의 비타민 D3 K2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타민 D가 5000 단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2까지 들어가 있어서 골라봤는데, 비타민 D는 사실 가성비냐 가성비가 아니냐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저렴한 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K2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드시면 되고, 고용량 요법을 하시는 분 비타민 D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5000 단위짜리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들을 꾸준하게 드셨던 분들은 이 제품을 이틀에 하나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은 이노빅스랩의 다중균주 프로바이오틱스 500억, 이거 균주 검사 해봤는데 잘 나왔고요. 균주의 구성이 정말로 뛰어났죠. 그리고 여기에 박테리오파지라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고, 비포단사의 유산균, UAS, 다니스코,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시스 보울라리, 그 효모균까지 해서 유명한 회사의 균주 플러스 효모균의 나쁜 세균을 죽이는 박테리오파지까지 배합 자체가 되게 유니크했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더 높지만 되게 좋은 제품이고, 비타민 C는 굳이 고르자면은 닥터 메르콜라의 리포존 비타민 C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 리포존 비타민 C가 한 알에 500ml의 용량이지만
먹으면 이게 흡수율이 한 3배에서 4배까지 높기 때문에 하나 먹으면 2000ml 효과거든요.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메가도스 하실 거면 3알만 드시면 된다. 또는 4알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제품을 고를 때 아이어땡과 쿠땡을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좀 저렴한 것 중에 고르시고요. 아이어땡 같은 경우는 직매입 방식이기 때문에 쿠폰까지 가격을 고민해서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쿠땡은 로켓 직구가 붙어있는 게 쿠팡에서 직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로켓 직구 중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셔서 저렴한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위장장애가 가장 빈번한 주의사항이고요. 간혹 자주 물어보시는 게 이거 먹었더니 소변이 노란색으로 나온다. 그거는 비타민 B군 먹으면 자연스럽게 소변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비타민 B가 소변으로 나와서 그런 겁니다. 정상이라서 문제 없고, 알러지 같은 거,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같은 거,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런 것들 생기면 중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마비듀시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작용들 또는 주의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메가3는 일단 어지러움이 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끊어주셔야 되고, 알러지가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응고 제품, 항혈전제, 와파린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주의해서 섭취해야 되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거의 부작용이 없는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B군 같은 거는 거의 이슈가 없는데 비타민 B3가 되게 고용량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추천드린 제품은 아닌데 그럴 때 통풍이 있는 분들이 좀 상호작용이 간혹 생길 수가 있고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은 그거에 거의 관계가 없는 제품인데 B3가 간혹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에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흡연자나 뭐 이런 분들 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거의 관계 없습니다. 좀 근거가 미약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비타민 D는 고용량 먹었을 때 뭐 요로결석, 신장결석 같은 게 있어서 치료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큰 수술 직후에 드시면은 폐혈증 이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큰 수술 직후에 뭐 유산균을 바로 먹거나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유산균은 가장 빈번한 게 알러지 반응, 그리고 장 트러블 같은 게 생기죠. 설사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유산균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한 2주 정도 먹었는데 적응 안 되면 끊어 주셔야 돼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치료받는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약들약, 자주 섭취하는 영양제들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왜 섭취하는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린 영양제 성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섭취 용량은 1000에서 3000 정도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언제 섭취하는 게 베스트냐면은 식후에 섭취하는 게 베스트. 아침, 점심, 저녁 무관하게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오메가3를 왜 드시나요? 성인병 예방, 염증 완화, 세포 단위의 물성 개선. 그리고 섭취할 때 꿀팁은 식사 직후에 먹는 방법이 위장장애가 가장 없다. 두 번째,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성인 기준으로 보통 200에서 400mg 하루에 섭취하고, 일반적으로 저녁 식후에 드세요. 취침 전보다는 식후에 먹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괜찮은데 졸리면 저녁 식후 드시면 되고, 졸리지 않다면은 낮에 드시는 것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대부분 졸리지 않거든요. 스트레스, 피로 개선, 성인병 예방, 심장 혈관 보호, 근육 이완 등의 섭취 목적이 있죠.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한 10에서 50 정도 사이로 비타민 B1부터 B12를 세팅되어 있는 거 섭취하시고, 에너지 부스팅 효과 때문에 아침 또는 점심 정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위장장애 고려해서 식후에 드시고, 저녁은 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피로회복, 혈관독, 호모시스테인 완화, 호르몬 균형에 활용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비타민 D는 1000에서 4000 사이를 섭취하고요. 저녁에 수면 방해가 간혹 보고되기 때문에 아침 또는 점심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면역력 높여주고 항암 작용과 뼈 건강 챙겨주고요. 갑상선 호르몬 균형도 잡아줍니다. 비타민 C, 수용성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1000에서 6000까지 섭취합니다. 위장장애 고려하셔서 식후 섭취도 권장드리는데 아점 사이, 점저 사이, 오전 10시나 오후 3, 4시 이쯤에 드시면 무난합니다. 항산화, 노화 예방, 여러가지 성인병 예방, 항암 작용이 있죠. 베르베리는 보통 500에서 많게는 1500까지 섭취합니다. 왜 드시냐면 혈당 조절하고 당뇨병 예방, 지방간 개선, 성인병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면서 고지혈증 개선, 그리고 디톡스 목적, 장에 있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요. 디톡스 목적이면은 공복에 드셔도 되고, 혈당 조절 목적이면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파이토존 구조의 흡수율 높인 베르베리는 식사 전후 무관하게 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위장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로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자, NMN. 일반적으로 NMN 같은 경우는 150부터 시작해서 500, 많게는 1000까지 섭취를 하는데요.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전 10시
6시 또는 오후 3, 4시 이쯤 드시면 좋고요. 항노화, 항산화, 세포 에너지 레벨 높이는 작용이 있고 위장장애가 있다면 식후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글루타치온과 같은 경우는 리포좀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갈리지만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한 750, 맥스 1500까지 섭취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500ml 내외를 많이 섭취하고요.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식사 전후 별로 관계없는데 일반 글루타치온은 공복에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글루타치온 섭취하는 목적은 항산화, 간 해독, 피부 미백 이런 데 활용되고, 자 그리고 아르기닌은 적게는 500ml에서 5000ml까지 섭취하고요.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에너지 부스팅 용도로 섭취하시면 좋고, 활력, 혈행 개선, 남성성 강화, 운동, 지구력 개선, 근육 합성 목적으로 섭취합니다. 위장장애 시 식후에 섭취 권장드리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밤보다는 낮에 드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피크노제놀 소나무 껍질 추출물이죠. 일반적으로는 50에서 400ml까지 섭취합니다. 식사와 무관하게 식사 전후 상관없고요. 고혈압 개선하고 혈관 보호하고 염증 제거, 성인병 예방, 여러 가지 뇌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는 혈관 보호의 끝판왕 성분이라고 했고 그만큼 비싼 성분이죠. 그 다음으로 코큐텐이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조효소로 활용되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성분이죠. 기본적으로 섭취 용량은 100에서 최대 400 정도까지 섭취를 하고요. 많게는 1000까지도 섭취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낮에 드시는 거, 특히 기름 성분이니까 식후 섭취를 권장드리고요. 아침 식후나 점심 식후에 드시면 되고,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해주고 심장을 보호해주는 역할, 에너지를 높여주는 작용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큐민은 어떨까요? 커큐민은 강황 추출물인데 성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 일반적으로 한 500mg 내외를 섭취합니다. 근데 커큐미노이드로서는 50에서 100mg, 핵심 지표 성분으로서는 50에서 100 정도 먹지만 커큐민 추출물로 500 정도 섭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섭취를 권장드리고요. 그런데 커큐민이 나노화되어 있거나 리포좀화되어 있는 고흡수 커큐민 같은 경우는 식사와 무관합니다. 염증 완화 목적으로 섭취하고 지방간 개선, 항산화, 항염증, 항암 작용이 가장 뛰어난 게 바로 커큐민이죠. 그 다음으로 소화효소는 일반적으로 국내 기준으로 곡물 발효한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 가까운 소화효소가 있죠. 역가 기준으로 용량은 한 50만에서 100만 역가 정도를 고르시면 되고, 대부분 요즘에 100만 역가는 되더라고요. 소화효소 같은 경우는 식사 전이 먹고 나서 속이 편한 경우 또는 식사 직후에 먹었을 때 속이 편한 경우, 내가 속이 편한 경우에 드시면 되고요. 식사하고 나서 한두 시간 뒤에 속이 더부룩할 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섭취는 하루에 3번까지 드실 수가 있고 오랫동안 섭취해도 되죠. 소화불량 개선, 위염 개선, 장환경 개선, 위장을 부담을 줄여서 위와 장의 염증을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화효소 먹고 속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위염이 심한 경우, 위궤양이 있는 분, 과민하신 분들은 용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단백질 보충제도 많이 드시죠. 단백질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몸무게별로 좀 상이하지만 15g에서 한 30g 정도 섭취합니다. 공복 섭취하시거나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괜찮고요. 속이 불편하시면은 식사 후에 드시고요. 단백질은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손발톱, 모발 건강, 전반적인 근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죠. 자, 그리고 콜라겐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1000에서 한 6000ml까지 섭취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은 3000ml 정도죠. 그리고 콜라겐은 아미노산 덩어리이기 때문에 공복 섭취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피부 보습, 피부 주름 개선, 모발, 손발톱 건강, 혈관 보호, 성장 목적 이런 데 활용됩니다. 위장장애가 있으면 흡수율 떨어지더라도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일 파우더, 요즘에 홈쇼핑에도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해서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케일 파우더로는 보통 케일 그 자체 용량으로 한 30g 내외, 적게는 15g. 케일로 따지면은 큰 거 한 2개에서 3개 정도거든요. 그 정도 용량을 섭취하시면 되는데, 케일 파우더는 보통 엽록소를 섭취하고 장애 환경 디톡스,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보급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공복에 물 한 컵과 드시는 게 좋아요. 장 건강, 디톡스, 비타민과 같은 영양 성분을 천연으로 공급해주면서 혈당 조절하고 이런 목적이 크죠. 위장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식후 섭취를 권장드리고요. 약들약?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밥 먹고 영양제 한 번에 다 먹는다, 그래야지 잊지 않고 먹게 된다,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짧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상적인 거는 최대한 나눠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같이 드셔도 괜찮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나눠 먹는 게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드시는 게 나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먹을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돈 버리는 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 먹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그 외 식물성 파이토케미컬, 유산균, 다양한 영양제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같이 섞여서 들어갔을 때 우리 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곳곳에 좀 이렇게 퍼져
빠져나가죠. 또는 간을 통해 가지고 대사가 돼서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대사하기 위해서는 위액과 장의 소화액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소화액들이 많이 소모되면서 에너지가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위와 장의 벽에 이런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양제는 결론적으로 최대한 나눠 섭취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아져요. 나눠 먹으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필요량만 섭취를 하고 나중에 그걸 다 나머지 소변으로 배출시키죠. 그리고 미네랄과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위산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면서 흡수가 되는데, 많이 먹게 되면은 이온화되는 속도가 지연되고 흡수가 덜 되게 됩니다. 천천히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고용량을 먹기보다는 꾸준하게 나눠서 먹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리하지 않은 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일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정하게 먹어야지 좋은 피드백을 딱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에 3알 먹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 정신을 번뜩이게 하는 아르기닌 같은 경우. 근데 너무 저용량으로 쪼개 먹게 되면 그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제품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나눠 섭취하는 게 보편적으로는 이득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양제를 최대한 나눠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양제끼리 또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건 용량과 무관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네랄들,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면 서로 경쟁을 하죠. 그리고 철분과 아연 같은 걸 먹으면 서로 경쟁을 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지용성 성분들, 오메가3와 감마 리노렌산 같은 거, 그리고 오메가3와 올리브유, 너무 다양한 지용성 성분들을 동시에 먹게 돼도 서로 흡수 경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흡수를 방해하지 않게 하고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나누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눠서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먹었을 때 흡수되고 대사되는 과정이 위와 장을 거쳐서 간을 거쳐가지고, 또는 직접적으로 혈관으로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이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면은 위에서 분명히 과부하가 생기고요. 그리고 장에서 흡수할 때도 과부하가 생기고 간도 부담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대한 나눠서 섭취하는 게 부작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영양제 먹고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배가 아프다, 가스가 찬다, 그리고 속이 쓰리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영양제를 최대한 나눠서 섭취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영양제도 우리가 투자처럼 분산 투자를 좀 해서 좀 나눠서 섭취하는 게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은 식사하고 몇 개까지를 먹는 게 이상적일까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해진 건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배가 안 아픈 시점이 그냥 무난한 시점이 맞고요. 근데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배가 안 아프더라도 한 5달 이하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약사 15, 16년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다 먹어야 된다, 아니면 못 먹게 된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렇게 드시면서 배가 안 아프고 특별히 불편한 게 없다면 그렇게라도 드시는 게 낫다. 흡수가 좀 덜 되더라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런 경우는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상적인 거는 좀 나눠 섭취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상적인 섭취를 우리가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간단합니다.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과 같은 이런 기준일 때는 아침 식후 오메가3, 점심 식후 비타민 B군, 저녁 식후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은 아침에 식사와 함께 오메가3,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비타민 B군, 저녁에 잠잘 때 마그네슘이 필요한 그 구성이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마비듀C를 한번 볼까요? 6가지 성분을 같이 먹는 건데, 아침 식전에 유산균, 아침 식후에 오메가3, 비타민 D, 지용성끼리 2개 정도 묶어주시는 거, 흡수를 서로 돕죠. 많아지면 흡수를 방해합니다. 점심 식후에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활력을 만드는 2가지 조합을 넣어주시고, 저녁 식후에 마그네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쭉 배분을 하시면 되고, 나 이제 번거로워 그러시면은 2번에 나눠서 이렇게 배분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마비듀C 플러스 칼슘, 철분, 커큐민, 피크노제놀, 케일, 이렇게 11가지를 섭취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배분을 하냐? 아침 식전에 유산균, 아침 식후에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
셋 다 식후에 섭취하는 게 좋은 걸 3개 정도 배분을 한 거죠. 그리고 점심 식후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활력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디톡스를 위한 케일, 공복에 먹는 게 좀 낫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후에는 마그네슘, 피크노제놀, 취침 전엔 철분, 이런 식으로 배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죠. 총 섭취하는 구간이 6개나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신 분들은 유산균을 그냥 아침 식후에 같이 드시고 케일 파우더를 점심과 저녁 사이가 아니라 뭐 저녁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상적인 거랑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니까요. 약들약. 오늘은 좀 가벼우면서도 네. 근거 있는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네. 영양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영양제 뭐가 중요한지 나 하나만 먹고 싶어. 다 먹으라니까 먹다 보니까 15개가 됐어 이러시는데 사람마다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다를 수 있죠. 이 기준치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트라사님과 함께 영양제의 중요도를 한번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랑. 네, 일단 저는요. 네. 뭐 아무리 줄여도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하지만 먹다 보면 최소한 4-5개는 기본이지 않을까? 이런 게 생각이 대다키는 듭니다. 무조건 기본이죠. 근데-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한 8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번 알려주시면. 유산균, 오메가3, 효소, 비타민, 컬큐민, 피크노제놀, 코큐텐. 그다음 요즘에 난각막 제가 오. 여기 엘보 때문에 저는 오메가3, 종합비타민, 마그네슘, B3K2, 커큐민, 피크노제놀 약사님 거 더리틀스 제품 먹고 있고요. 빌베리, 베르베린, 마늘, 리포딘 비타민C, 글루타치온, 유산균. 근데 여기서 더 먹어요. 상황에 따라 근데 기본 세팅을 이렇게 섭취하는데 자 영양제 우선순위를 정해볼게요. 티어를 4개로 나눈 다음에 중요도로 분류를 하는 거를 많이 하길래 우리 MG 감성답게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MG신가요?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저는 MG 80년생까지는 MG 아닙니까? 아, 밀레니엄 세대니까. 잠깐만 나 먹이는 거야? 그럼 나 80 밑으로 지금 얘기한 거야? 아니, 그 커트라인이 걸려있어가지고. 그래 저 90이라서 90. 네. 오케이. 실제로 외모와 신체 나이는 90 이상.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어 1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약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산균 오메가3 효소 3가지 3개. 저는 오마비디우시 한 방에. 5개잖아 그럼 욕심이 많아. 오마비디우시. 아니 다 먹으라는 얘기잖아. 다 지금. 먹어야 돼요. 아니. 오마비디우시. 네.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비타민 D, 유산균, 비타민 C입니다. 이거는 다 안 먹어도 되지만 요거부터 먼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저는 사실 유산균 오메가3 효소를 선택한 이유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것처럼 음식이 중요하지만 그걸 먹고 나서 일단 소화하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아하. 2차적으로 이제 장 환경에 내려갔을 때 장내 환경이 중요하고 그래야 면역도 좋아지고 염증도 떨어지고 뭐 이런 거에 다 기본이 될 수 있고요. 비타민 D는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장기간 먹었을 때 음식은 또 매일 먹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일 먹은 것들 그때그때 좀 도와주는 거. 음. 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영양제 감초다. 뭐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거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고 장기간의 임상 데이터가 가장 많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산균 오메가3 효소. 그러면 뭐 1순위는 서로 뭐 이 정도면은 서로 공감. 네. 약사님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근거 수준과 꼭 필요한 거. 네. 그거 기준으로 봤고 두 번째로 네. 조금 비싸거나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먹는 게 이점이 큰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동답하는 영양제로 늘 얘기했던 게 피크노제놀이랑요, 컬큐민. 커큐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제가 꼭 이거 오래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나이아신아미드. 나이아신아미드. 네, 비타민 B3의 한 종류죠. 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좀 비슷한데요. 커큐민. 컬큐민. 커큐민은 인지에도 좋고 염증 완화에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맞아요. 관절에 다 좋은데 탈방 미인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암에 대한 불안감 예방하는 관점에서 약사님 니코틴 산아미드는 왜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도 이제 암에 대한 예방. 요즘에 근거 수준 높은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니코틴 산아미드가. 최근에 뭐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임상 5년간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도 나왔고요. 의약품 등급으로 했는데 유의미하게 나왔잖아요. 네, 유미하게 나왔죠. 그리고 저명한 곳에도 네. 등재가 됐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커큐민은 그런 목적으로 섭취를 하고 있고 커큐민은 잘 고르면 좀 합리적인 금액에 좀 구할 수 있지만 저렴한 축은 아니다. 왜냐면 싼 거 하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네. 공법을 들어간 생체 이용률을 높인 것들 사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잘 아는 뭐 테라큐민, 메리바크큐민, 뭐 롱비다 롱비도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려면 좀 가격이 좀 나간다
그래도 장기간 먹기에는 좀 좋은 영양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피크노제놀. 피크노제놀.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계속 먹고 있는 거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 추출물은 근거 수준 높은 식품에 가까운 거라서 마늘 추출물을 꼭 권장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섭취가 가능하고 30대 중후반부터 이제 성인병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 관리 목적으로 꾸준하게 섭취하면 좋은 게 바로 이 마늘이거든요. 마늘이 원래 식품이랑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내에는 나눠져 있고, 네네. 그렇죠. 경계가 사실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으로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또 높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라는 또 기능성을 받아 있으니까. 맞아요. 약사님 생각하시는 3, 40대 이후에 또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늘 자체 식품 먹는다고 해가지고 탈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보통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제 하나에 마늘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마늘 보통 한 정당 한 2개에서 3개 이 정도? 그렇죠. 그러면 두 알 먹으면 한쪽 그 덩어리를 먹는 정도인가요? 그쵸, 한 4개에서 5개니까 네,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로 마늘 매일 먹는다고 해서 뭐 특이적인 부작용이 거의 생길 가능성이 낮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이거는 뭐냐면 피드백을 꼭 고려하시고 필요하신지 안 필요하신지 좀 보시고 고르셨으면 좋을 그런 겁니다. 저는 철분이랑 철분. 관절 영양제. 네, 일단 철분은 한방적 의미에서 저희도 옛날에 보면 보혈, 혈을 보호하고 이래서 여자들한테 이제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철분은 반대적인 작용도 있거든요. 암세포가 철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과량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드시는 것보다는 철분의 어떤 수치가 좀 떨어져 있더라, 뭐 이런 분들에게 권장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이게 철분은 먹자마자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두 달 만이면. 그러면 딱 끊으면 다시 다 떨어져요. 그래서 기본 4개월에서 이 정도는 최소한 드셔야 되고요. 그거를 3번 텀, 보통 12개월까지 먹는 경우가 가장 이제 빈혈 환자한테는 좋고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이제 혈이 부족한 증상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신 분들은 철분을 고르실 때 함량이 너무 높은 거 드시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그 밑에 함량 선에서 적절하게 드시거나 햄철 제제 부작용이 좀 덜한 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정상화되면 굳이 안 드셔도 된다. 상황에 따라 조절하셔라. 일단 철분제는 그렇고요. 관절 영양제는 사람에 따라 기질적인 원인, 관절이 안 좋은 원인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사실 영양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뭐 수술이라든지 다른 요법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무작정 이제 그런 거 안 하시고 약도 안 드시고 영양제로 버티겠다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관절 영양제가 또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맞는 것들을 조금 먹어보면서 또는 조합을 잘해서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야사님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밀크시슬. 밀크시슬. 이런 경우 있잖아요.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먹고 보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음주하고 나서 드시거나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는데 간부터 챙겨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 젊으신 분들도 광고 때문에 그런다 그런 게 있어서 밀크시슬은 상황에 맞게 좀 고르셨으면 좋겠고, 베르베린도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베르베린이 혈당템, 조성노화템, 체지방. 네, 뱃살 삭제템 이렇게 해서 막 풀리고 있는데 베르베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루타치온도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백이냐, 피부 건강이냐, 아니면 간 해독이냐, 디톡스 요법으로 사용할 거냐, 부족한 걸 채우는 목적이냐, 그리고 콜라겐 또한 꾸준하게 섭취하면 좋을 건데 콜라겐도 사실 이 가격이 좀 저렴하진 않거든요, 검증돼 있는 것들은. 그래서 콜라겐도 목적에 맞춰가지고 진짜 피부 건강을 챙길 목적, 또는 뭐 관절에 좋은 걸 먹든지 잇몸이나 이런 모발 건강, 손발톱 건강용으로 타겟을 딱 해가지고 딱 드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콜라겐 같은 경우도 사실 피부라는 게 어쨌든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콜라겐을 또 넣어줘도 어떤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러는데 이거 먹는다고 나아지는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 같다는 네. 좀 상당히 좀 동의를 정확히 하고요. 네. 파악해야죠. 콜라겐이 좋다고 해서 생각 안 하고 드시기에는 좀 돈이 아깝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휴지기도 필요하고 조금 네. 먹는데 조심해야 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그 우선순위가 낮은 마지막 단계의 영양제는 무엇인지 얘기해볼까요? 저는 베르베린, 아까 말씀하신 예. 베르베린이랑 하나는 루테인. 루테인. 네, 베르베린은요, RCT 여러 가지 연구들이 대부분 8주에서 24주 이내의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데이터가 되게 부족할 수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위장 장애가 있고 복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왜냐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유해균을 뭐 죽여주기도 하지만 유익균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휴지기가 필요할 것 같고, 간대사에도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약물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대사에도 분명히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먹는 거에 대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드셨으면 좀 어느 정도 휴약을 하고 드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대 기본
기본적으로 12주 정도 드시거나 뭐 최대 24주 정도까지 드셨으면 6개월이면 상당히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가 대부분 임상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 데이터가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물어봤거든요, 인데나한테. 야, 네. 니네 오래 먹어도 돼? 물어봤어요. 그 인데나가 어디냐면은 베르베린 파이터죠. 파이터죠. 그 유명한 원료 만드는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12주면은 안전한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롱텀으로 뭔가 추적한 게 없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필요해서 음. 어쨌든 또 활성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베르베린이. 그래서 그런 이게 것도 저희 약사들은 사실 좀 겁내는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아 이거 맞아요. 지사제 성분이고 장애인은 유해균 억제하는 목적인데 갑자기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템으로 뜨면서 조금 오래 먹기에는 부담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네, 루테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연구에서 고용량을 먹게 되면 특정 암들이 있거든요. 뭐 폐암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이제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식이 패턴이나 다양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고용량을 먹는 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황반 변성이 되게 심하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위험성을 감수하고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6개월 정도 드시면 조금 쉬었겠다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큰 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한 10ml 정도의 저용량 선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여기에 뭐 피크누제놀, 빌베리 같은 거를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 그 루테인의 저용량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순위는 저는 홍국. 홍국 홍국은 고지혈증 약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효과는 빠르죠. 효과가 빠르죠. 이게 오래 먹으면 안 돼. 그래서요. 네. 이게 한 3개월, 6개월 맥스 조절하셔야 되고 대안이 되는 걸 먼저 시도해보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베르베린이 사실 고지혈증에 상당히 데이터가 많아요. 근데 베르베린 세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늘 추출물이나 카테킨도 뭐 있고 카테킨도 있고 유산균도 거의 도움되는 게 있고 베타시토스테롤도 많이 먹어야 되긴 하지만 뭐 식이섬유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활용하고 급해 빠른 피드백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우선순위가 낮은 거고 그 다음이 뭐 가르시니아 이런 것들 다이어트 보충제 간부담 되는 것들을 데이터가 좀 있는 애들을 굳이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짜치는 건데 키 크는 영양제 좀 그래요. 키 크는 영양제는 우리나라 허가받은 것도 차이가 되게 별로고요. 그리고 뭐 소나무 기름 추출물 보셨죠? 피크노제놀이랑 다른 거잖아. 통화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단계에서 많이 하는 제품인데 비싼데 만병통치약처럼 나오지만 근거가 없다. 그리고 아연 고용량 요법 35ml나 뭐 그 정도 이상의 남성들이 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적당히 드시다가 낮춘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철분 고용량 요법 이런 것도 적당히 하다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유비키놀. 유비키놀 코엔자임 큐텐 중에 유비키놀, 유비키놀이 있는데 뭐 유비키놀이 활성형이고 막 이래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격 대비 일단 별로고 또 불안정하고 제재가 가격이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들어가면 어차피 위산에 의해서 유비키놀으로 바뀌었다가 흡수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유비키놀을 먹을 이유가 없겠다. 맞아요. 대다수의 연구 자체가 코엔자임은 유비키논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유비키논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약들약 장점이 있는 직구 영양제 중에서 돈값하는 선택했을 때 후회 안 할 만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베르베린류가 있습니다. 베르베린은 아직 국내에 많이 활용되지 않고 성분 순도 또한 좀 낮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조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미 외국 시장들 특히 미국에서는 베르베린 자체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직구가 훨씬 메리트가 큽니다. 그 중에 제품 어떤 거 있냐면은 바로 스완슨 베르베린 고흡수 제품인데요. 베르베린 생체 이용률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게 아무래도 또 이점이 큰데요. 원료 중에서 베르베비스라는 그 파이토존 베르베린이 좀 눈에 띕니다. 이태리 인데나사 의약품 만드는 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포스, 메리바커 큐민과 같은 그리고 밀토셀렉트 이런 특허 원료들을 만드는 되게 유명한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의약품도 만듭니다.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이 성분을 활용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스완슨 제품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게 가성비 좋고 가격 또한 저렴하거든요. 두 번째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국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외 직구 마그네슘의 특별한 성분 바로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있죠. 이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직구하시면 좋고 대표적인 게 바로 블루보넷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흡수율 높고 유장장애도 덜하고 부작용의 빈도는 조금 높지만 가격 또한 저렴하고 이점이 많은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산균도 직구가 좀 가격적 메리트가 큽니다. 물론 국내께 조금 더 타이트한 균주 관리를 하지만 균수 관리도 하고 그렇지만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로 EPS라는 유산균
유산균이 있었죠. 로셀사의 유산균 사용했고 제가 균수 검사했을 때 상당히 균수가 잘 나왔죠. 200억 후반대가 나왔고 가격 또한 되게 저렴한 활용할 만한 되게 좋은 유산균이었고요. 같은 회사의 제품 중에서 펜밸런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그 유렉스 균주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엘레땡이라는 그 유산균 제품이 있는데 그거랑 같은 거고 가격적 메리트가 훨씬 뛰어나고 균수는 좀 더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얘가. 그리고 또 다른 유산균이 하나 메리트 있는 게 있는데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라는 효모균이 있습니다. 이 효모균도 국내에서는 활용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좀 나요. 똑같은 균주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비오땡이라는 의약품 효모균입니다. 애기들 뭐 설사하고 장 트러블 났을 때 소아과에서 무조건 처방 나오는 되게 근거 수준 높은 이 설사, 가스참, 이 장에 좋은 효모균입니다. 제품으로는 나우푸드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라는 제품이 있고 하나에 50억 균이 들어가 있는 가격 또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활용해 볼 만한 제품은 바로 효소입니다. 국내 효소의 장점도 있는데 국내 효소는 아무래도 가루 제형의 곡물 발효 효소이기 때문에 피드백은 되게 좋아요. 단위가 여가가 높거든요. 근데 다양성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식약처에서 합성, 정제 효소는 못 쓰게 규정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아밀라제 분해 효소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곡물 발효해서밖에 못 씁니다. 국내는 꾸준하게 섭취하기보다는 과식했거나 효과를 빨리 보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직구 제품은 좀 다양한 효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제 효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우푸드 슈퍼인자인 효소. 이거는 췌장 효소랑 펩신이라는 위 효소, 그 다음에 저산증에 활용되는 효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좋은 구성의 효소이고요. 그 다음에 엔자이메디카 효소 또한 다양한 효소들이 복합되어 있죠.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근데 효과는 국내 효소보다는 떨어질 수 있지만 꾸준하게 먹는 용도로는 이게 적합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효소가 또 좋은 점은 그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소화제 역할을 해주면서 동시에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서 대사 효소로 활용될 수 있는 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마늘 추출물이 또 있어요. 돈값하고요. 그리고 품질 또한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큐릭 숙성 마늘이 있죠. 이 큐릭 숙성 마늘은 일단은 마늘 추출물의 한계를 좀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냄새가 안 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가 있고 먹기도 편하고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마늘 추출물도 있는데 이것만큼은 직구 제품의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코큐텐이 있습니다. 코큐텐 또한 국내 제품도 100mg짜리 코큐텐이 나오고 해외 제품도 나오는데 성분은 거의 똑같거든요. 미국 원료지만 중국 거를 원료를 사다가 미국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어디서 만드냐에 따라서 미국산이라고 표기가 될 건데 가격이 국내는 저렴하면 10,000원대 전후인데 직구하시면 한 5,00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직구 메리트가 큰 게 바로 코큐텐이고요. 코큐텐 뭐 항산화 작용, 에너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하고요. 혈압 낮추는 그런 작용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오메가3도 있었습니다. 오메가3는 근데 좀 이슈가 있죠. 산패도가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튑니다.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었고 좀 우수하고 함량 높은 게 바로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가 있었습니다. 가격 메리트 있고요. 일 컴퍼니 오메가를 쓰고 있는데 품질 좋고요. 냄새 안 나고요. 가격도 좋고 함량 또한 좋습니다. 충분히 활용해볼 만한 오메가3입니다. 근데 이제 좀 찜찜한 부분은 거기 만든 데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로 오거나 특정 회사에서 보관하면서 산패도가 높아져서 변질되는 이슈가 가끔 발생된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고 제가 이 점 때문에 돈값 못하는 것 중에 하나로 오메가3를 뽑았거든요. 왜냐면 품질이 잘 유지가 안 되면 돈값 한다고 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MSM이 있습니다. 그 MSM은 먹는 황이죠. 식이유황이라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MSM이 OPMSM이라고 말씀드렸죠. 관절염이나 이런 데 많이 임상 데이터가 있는 MSM인데요. 희한하게 국내에서는 비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유통사에서 마진을 되게 많이 붙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랑 해외 직구 제품이랑 가격이 한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싶을 정도로 가격적인 차이가 큰 게 바로 MSM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로우 포뮬러나 닥터스 베스트 MSM 제품이 있었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비타민 D3도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나라도 비타민 D3 저렴하게 구매하면은 한 달분에 한 6-7천원? 1000단위에서 한 4000단위 사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직구는 더 싸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해외 직구로 활용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타민 D는 사실 성분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품질의 편차가 거의 없죠. 특별한 건 아니고 뭐든 상관없지만 닥터스 베스트 비타민 D3가 무난하게 저렴한 축이었고요. 근데 희한하게 비타민 D3에 K2가 들어가 있는 거 직구도 비쌉니다. 국내 제품과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거는 요즘은 D3랑 K2를 같이 먹는 게 추세이긴 하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밀크시슬 중에서 좀 특별한 밀크시슬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네이처스웨이 시실린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성분이죠. 이 시실린이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레가론이라는 처방용 의약품이 있거든요. 흡수율 높인 이러한
밀크시슬 제품이고, 밀크시슬 자체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이는 공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적용된 전문 의약품, 병원 처방용 의약품과 똑같은 원료를 사용한 게 네이처스웨이 시실린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나라 국내 일반 밀크시슬 대비 이점이 크다는 것이죠. 약들약? 그냥 무심코, 그냥 무의식적으로 영양제를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막 섞어 드실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한 섭취량,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전한 용량을 넘어서서 중복하다 보니까 넘어가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성분은 다른데 비슷한 효능군을 섭취해가지고 상승 효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흔하게 제가 경험상 상담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타민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피리독신. 이 피리독신은 중복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한 섭취량이 한 100ml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뭐 비맥땡이나 이런 비타민 B군 제품들 있죠. 거기에 이미 100ml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먹고 그리고 종합 비타민 같은 걸 섭취하면은 100ml를 훌쩍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절 영양제나 눈 영양제, 그런 데에도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흔하게 먹다 보니까 비타민 B6가 100을 넘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사실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200ml까지는 대단히 안전한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100ml를 넘어갔을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100ml 이상을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신경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그런 신경독성이 생길 수 있으니 고용량 섭취하시는 분들을 체크하시고, 일반적으로 단기간 섭취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3개월, 6개월 이렇게 꾸준히 그냥 용량 체크 못하고 드시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비타민 B9. 엽산입니다. 엽산 같은 경우도 상한 섭취량이 1000이거든요. 1000.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B군을 같이 섭취할 때 보통은 1000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분제에도 들어가 있고 관절력에도 들어가 있고 오메가3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눈 영양제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섭취했을 때 1000을 훌쩍 넘어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신경독성, 비타민 B12를 결핍시켜가지고 신경계의 부작용과 신장이나 장기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백혈구나 면역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1000을 넘지 않도록 용량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형 엽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대사가 되어 있는 몸에서 바로 이용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 A. 보통 중복해서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보통 임산부나 흡연자는 5000단위 이하 섭취하는 게 좋고, 보통 성인들은 10,000단위 이하 섭취하면 좋은데,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 눈 영양제 같은 걸 드시는 분들 합쳐졌을 때 10,000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흡연자도 마찬가지로 5000 이상 오랫동안 섭취하면은 폐암 발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흡연자분들은 특히 용량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 확 넘어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비타민 A를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 간 수치에 영향을 주고 피부 알러지 반응을 촉진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용량 체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로 비타민 D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사실 되게 안전한 편인데 상한량이 4000단위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먹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 비타민에 뭐 2000단위 들어가 있고 관절 쪽에도 들어가 있고, 특히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제품에도 1000, 2000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비타민 D를 따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섞이다 보면은 4000을 훌쩍 넘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4000을 넘어가도 문제는 없지만 내가 되게 심한 요로결석이 있다, 그리고 신장결석 같은 게 있고 석회화가 심하다 이러신 분들은 비타민 D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미네랄 성분인데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 사실 이게 아연이 가장 흔하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간 한두 달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연은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종합 비타민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B군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눈 영양제에도 들어가 있고 관절
쪽에 들어가 있고 면역 쪽에도 들어가 있고 유산균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합치다 보면은 상한 섭취량이 35인데 35를 훌쩍 넘어갑니다. 보통은 아연 같은 경우는 구리를 함께 섭취하면 부작용이 좀 최소화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한 섭취량 뭐 35, 많게는 50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아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두세 달 정도는 50에서 100까지 고용량을 많이 써요. 근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장기간 보통 한 6개월 이상 오랫동안 섭취할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랫동안 섭취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작용은 뭐 당연히 위장장애, 알러지 반응, 그리고 몸살이 심해집니다. 막 근육통과 발열과 몸살이 생기는 독감 같은 증세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구리결핍으로 인한 면역계 쪽 문제가 생기고, 미각의 변화 같은 신경계의 감각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섭취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부작용이 바로 이 아연에서 발생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유산균인데요. 유산균, 장 건강을 위해 섭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산균은 보통 여성 유산균 드시는 분도 있고, 일반 유산균 드시는 분도 있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의 먹이를 먹는 분도 있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드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 다이어트 유산균, 갱년기 유산균 이런 걸 되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실 필요가 일단 없거든요. 이게 상한 섭취량은 없지만 장에 되게 부담이 되고 배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폐혈증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은 일단은 최소한으로 목적에 맞는 걸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드시고 부작용 체크를 잘 하시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유산균 먹다가 여러 개 추가했는데 막 배가 계속 가스가 차고 아픈데 원인을 모르고 그냥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유산균에다가 유산균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주는 장 청소하는 거나 뭐 변비 개선하는 거나 뭐 식이섬유 이런 거를 막 같이 섞다 보면 또 부작용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춰서 나에게 최적의 용량을 찾고 최적의 개수를 찾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유산균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추가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차근차근 드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비슷한 성분들이 겹쳐서 오랫동안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데, 혈액순환이나 혈전 억제하는 성분들을 중복해서 오래 먹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통 흔한 성분들이 은행잎, 그 다음에 뭐 아르기닌, 그리고 뭐 코큐텐 이런 것들, 식물성 항산화 성분들, 이런 것들이 혈전을 좀 억제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는데, 보통 한두 개 먹었을 때는 문제가 거의 없고 여러 개 섭취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간혹 가다가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나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막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막 구역구토가 생기면서 그 저혈압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먹다 보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왜 그러지 하면서 막 그냥 이비인후과 가셨다가 병원약 먹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부작용 나고, 이 중요한 원인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하는 다양한 혈액순환제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말씀드릴 분들은 일단은 항산화 성분들을 과잉 섭취하는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비타민C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이 셀레늄, 코큐텐, 식물성 항산화제, 뭐 카테킨, 뭐 이런 것들, 뭐 피크노제놀 이런 거, 그 다음에 나토키나즈 이런 거를 막 중복해서 고용량으로 막 먹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어지러움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면역계가 좀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드러기나 이런 뾰루지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속 드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항산화 성분도 무분별하게 늘리지 마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흔하게 발생되는 게 황이 들어간 거, MSM이나 뭐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이런 것들이 알러지 반응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복될수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천연유래의 성분들을 여러 개 드시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맥주효모,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뭐 천연 비타민 같은 거, 생약들 막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냥 한두 개 먹었을 땐 몰랐지만 그냥 좋다고 해서 막 추가하면서 오래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6개월 전에 했던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이었는데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 함량 높은 막 생약들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천연 유래 성분들을 종합해서 막 중복해서 섭취했을 때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섭취 목적이 불분명한 영양제들을 여러 개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좋다더라, 다이어트에 좋다더라, 장 청소에 좋다
좋다더라, 뇌에 좋다더라, 카더라 이렇게 넣다 보면은 이것들이 그냥 좋은 줄 알고 계속 드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원인 모를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카더라 하는 그 영양제들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표기가 안 돼 있고, 표기가 돼 있어도 우리가 식별할 수가 없고 어떻게 중복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확 과민 반응이 일어나거나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갑자기 막 두통이 생기거나 막 배가 많이 아프거나 원인 모를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꼭 목적성이 있는 거, 내가 목적에 부합하다 싶으시고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싶으시면 끊으셔야 돼요. 가장 흔한 게 다이어트 관련된 거, 장 청소 관련된 거, 디톡스 관련된 거, 목적만큼만 섭취하고 어느 정도 스케줄대로 왔으면 끊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효과가 있나 없나를 꼭 보시고 내가 어떤 목표했던 그런 효능이 나타났나 보고 없으면 잘라내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약들약? 영양제 섭취할 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셔야 될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는 보통 안전하고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이기 때문에 보통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를 먹거나 과민 반응이 있거나 좀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보통 알아두면 대응이 가능한데 무작정 안전할 거라 생각하고 무작정 먹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양제에 대한 좀 부작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영양제 섭취할 때 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영양제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빌베리, 비타민 C, 뭐 케일가루, 코큐텐, 그리고 뭐 글루타치온이군요. 예, 그런 것들을 막 먹게 될 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래 먹다 보면 뭐 간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신장이 부담될 수도 있고 위가 탈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응은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제를 먹을 때 부작용 피하기 위해서는 꼭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제의 부작용이 초반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약사 케일 좋다고 해서 케일 가루 먹어야지 하고 먹는데 갑자기 초반에 막 심한 복통이나 알러지가 생기거나 뭐 그런 것들, 안전하지만 나한테는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체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부작용을 막을 때는 우리가 초반에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영양제를 처음 섭취할 때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알러지 체크입니다. 알러지. 이런 거 오메가3는 물고기에서 추출된 거고, 내가 물고기 생선 알러지가 있으면 먹었을 때 바로 알러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저혈압이 있는데 심한 저혈압이라 오메가3를 못 먹는 경우도 있을 거고, 초반에 이러한 알러지 체크랑 부작용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초반에 한 번, 길게는 한 3-4번 정도 먹었을 때 나타납니다. 알러지가 생기거나 두드러기 생기거나 피부 가렵거나 어딘가가 눈이 붓거나 막 그런 거 되게 안 좋은 케이스죠. 그런 것도 생기고, 초반에 이러한 뭐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몸의 이상 반응을 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할 게 뭐냐면 위장 장애가 되게 흔하거든요.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소화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러한 위장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데 초반에 다 발생돼요. 그래서 초반에 비타민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한가 아닌가,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장 장애 체크도 꼭 하셔야 되고, 위장이 안 좋은데 먹었을 때 배가 아픈데 몸에 좋겠구나 하고 참고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장을 버려가면서 아프면서 참으면서까지 영양제 먹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면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부작용 피하기 위해서 고약사가 추천하는 거 다 샀어. 오마비디우씨 막 샀는데 이거 다 먹어야지 너무 좋대. 처음 먹는 분이 또는 새로 먹는 분이 갑자기 한 번에 다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 먹을 때는 보통 이 오메가3를 먹기 시작했으면 이 오메가3를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먹어보고, 하루에 하나씩 먹어보고 나서 괜찮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추가해야지 3일 정도 더 먹어보고, 3일 정도 비타민C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영양제 드셨던 분들도 마찬가지. 이만큼 먹고 있는데 고약사가 빌베리랑 이 글루타치온 좋다고 했으니까 기본에다가 추가해봐야겠다 해서 추가하실 때는 둘 중에 하나부터 3일간 충분히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추가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좋다는 거 한 번에 다 먹다가 알러지가 생기거나 또는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또는 심한 위장장애가 생기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먹어버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먹다 보면은 갑자기 속이 아픈 게 생겼어요. 만약에 오메가3 먹고 괜찮고 비타민C 먹었는데 괜찮았고, 근데 종합 비타민을 딱 먹었는데 이때부터 알러지가 생겼어요. 얘가 원인인 거잖아요.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꼭 필요한 것만 먹는 습관.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어디에서
좋다더라, 그리고 보약사가 좋다고 하더라,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것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케일이 막 진짜 좋대, 야채 안 먹는 사람들 이거 먹으면 되게 좋대 하는데 내가 과연 야채를 많이 안 먹고 있나? 충분히 먹고 있으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죠. 보약사가 이 빌베리가 좋다고 하더라, 이 빌베리 먹으면 혈당 떨어지고 막 눈에 좋다고 하는데 내가 눈이 안 좋은가? 혈당이 내가 정상이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필요한 것만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연계해서 또 말씀드릴 게, 이 제품들의 정확한 효능 효과, 내 몸에 왜 필요한지 정확한 데이터를 꼭 습득하세요. 좋다고 해서 카더라라고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방송에 노출돼가지고 에사비가 좋다, 에사비 효과 있다고 전 보고, 그 다음에 뭐 레몬수가 좋다 해서 막 요즘에 막 광고에서 막 많이 노출되는데, TV에 노출되고, 레몬수도 뭐 괜찮죠. 물 대용으로 뭐 괜찮 좋은데, 근데 왜 좋은지, 그리고 뭐 다이어트 유산균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좋다고 해서 먹지 마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가 아닌가, 얘의 기전이 무엇이고 진짜 어느 정도 검증된 건가, 그런 걸 좀 따져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늘리다 보면 뭐 기회비용도 돈도 들어가지만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양제 회사들은 호시탐탐 소비자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효능 효과 꼭 왜 필요한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약들약, 영양제, 부작용 치시면은 그 영양제들의 특이할 만한 부작용들이 적혀 있는, 정리해 놓은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고 각 영양제별로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 체크도 할 수 있고, 갑자기 막 모낭염 같은 게 생겼는데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판토텐산이라는 피부 여드름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부작용이었거든요. 알고 드셔야지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 영양제 때문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은 영양제 처음 시도하거나 새로운 걸 추가할 때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 영양제 성분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처음 추가할 때 너무 급하게 여러 가지 추가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늘려가야 되고, 초반에 부작용 빈도가 높으니까 대표적인 부작용, 뭐 위장장애, 알러지, 두통, 어지러움 같은 건 좀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꼭 필요한 거가 맞는지 되물어 보시고요. 이 제품의 효능 효과 정확히 알고 어떤 매체에 휘둘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해외 직구 제품에 짭퉁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거 먹으면 또 부작용 생길 수 있겠죠. 쿠땡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중국 셀러가 판매하는 거에서 뭐 짭퉁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검증된 직구를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플닷땡이나 아이허땡 뭐 이런 데는 다 직매입 시스템이니까 문제가 없고, 쿠땡은 로켓 직구 써있는 거, 그런 걸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생각해보면은 개수가 정말 많은 영양제 성분 중에서 종합 비타민 중에 그 허브가 몇십 가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유기농 뭐 해서 쫙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 그런 거는 예측 못할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피하는 것도 좋고 뭐 그런 것 같네요. 어떠셨나요? 너무 길었나요? 영양제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해봤고요. 이거 하나면은 주변 분들, 영양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